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보내드리는 성북군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총선 4.10 총선 D-13일이고 공식 선거운동이 13일 동안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수 우파 유권자들께서 이번 선거 여러 가지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분위기도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한 초반에 비교해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도 사실이고, 또 보수 우파 진영이 좀 분열이 되는, 갈라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사실 걱정은 되지만, 그런데 일단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선거를 우파 진영이, 국민의힘이 이겨서 새로운 정비를 하고 나서 나중에 각 그동안 있었던 일 잘잘못을 따져보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투표장에 나가는 게 급선무죠. 저는 기억이 생생한 것이 2012년에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문재인 그렇게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조금 뒤진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죠. 지금하고 분위기가 저는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초반에는 박근혜 후보가 많이 치고 나갔는데 나중에 이 문재인이 좀 유리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도 좀 그런 것이 나왔고, 그때 나섰던 것이 보수 우파들입니다. 보수 우파가 어떻게 했냐면은 서로 투표를 독려를 했죠. 특히 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장년층, 노년층 유권자들이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서 꼭 투표에 나가야 된다, 이번에. 그런 일종의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결과 박근혜 정부가 탄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열기, 분위기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인용한 지금 비례정당 선대위원장 일제히 다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0시에 딱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있는 가락시장에서 첫 현장 유세를 했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확성기를 이제 10시부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시부터 오늘 현장을 다녔죠. 그래서 한 11곳, 11곳을 지원 유세를 하는 이런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첫 지원 유세를 아침 7시에 시작을 했는데, 인천 계양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곳에서 7시에 나가서 아침 인사를 하면서 이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죠. 자,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한동훈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절박한데, 한동훈은 전체 선거에 이겨야 돼서 절박하다. 본인은 출마한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재명은 본인이 개항을 해서 뺏지다는 것이 절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더 절박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0시 딱 땡 울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고, 이재명은 아침에 7시부터 했는데 본인의 지역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 전에 한동훈이 처음에 지원 유세를 할 때, 그때 이재명의 각종 의혹이 쏟아진 장소인 성남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남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근데 공교롭게도 이재명은 법정에 출석을 했죠. 그 성남에서 일어난 대장동 비리 이런 것 때문에.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이 나는 여기에 왔고 성남 이곳에 왔고 이곳에 있던 이재명은 이곳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정에 갔다. 이 이야기를 했죠. 상당히 상징적인 그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도 이 한동훈은 이 전국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 일정을 시작을 했고 이재명은 본인이 출마한 개항에서 선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개항을 지역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그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들쭉날쭉합니다. 여론조사가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 특히 들쭉날쭉한데 그 원인도 잠시 후에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을 모시고 그 원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여론조사가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근데 어쨌든 이 원희룡의 추격세가 상당히 매섭죠. 매서운 상황이라서 이재명은 개항을 잘 떠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도 오늘 뭐 부산, 대구 여기서 비례 정당 비례 대표 후보만 냈죠. 그 선거 유세를 또 시작을 해서 지금 13일간의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서는 지면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그 2부는 이슈 집중 해부 그리고 3부는 총선 판읽기 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드릴 텐데 2부, 3부는 국제신문 김경국 기자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걸린 관계로 양해 바랍니다. 오늘 지금 그 첫 유세에서 상당히 화제가 된 것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센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센 발언이 다 어떤 의도가 있다. 의도적 도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내용은 아사투데이 인터넷판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마이크 잡자 샤우팅 정치 개같이 하는 게 문제 직격 자 정치 개같이 하는 게 문제다. 오늘 그 망원역 다음에 서대문 신촌 유플렉스에서 집중 유세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선거운동 첫날에 한강벨트 그 지역이죠. 마포하고 서대문을 찾았는데 여기서 이재명과 조국 심판이 곧 민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설 중간에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자, 이런 직설적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과 조국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편이 많은데 니들이 어쩔래? 라며 뻔뻔하게 놓은다.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자, 뻔뻔하다. 그리고 범죄 세력 이런 이야기까지도 쏟아냈는데 이 정치 개같이 하는 게 문제다. 상당히 강한 발언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일부 우파 패널들도 이 발언이 좀 심한 것, 도가 진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저는 의도된 도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의도된 도발이냐? 자세히 이렇게 그 흐름을 보시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말에 등판을 하기 전에는 이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이 선거에서 좀 우세했습니다. 우세한 게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었기 때문이죠. 항상 대통령 임기 도중에 치르는 선거에서는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죠. 그래서 그때 김건희 특검, 디올 파우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권 심판론을 주창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의 대결 구도는 윤석열 대 이재명이었죠. 이재명 대 윤석열.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하고 나서는 그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그리고 이 검사 대, 그렇게 되니까 검사 대 피의자, 피고인 이런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 이재명의 법인카드 문제를 비롯해서 이재명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이 만약에 지금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검찰공화국이라면은 이재명은 감옥에 가 있을 거다. 자,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바뀌었죠. 그때 이재명은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한동훈을 피해 다니고 한동훈에게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야, 그때까지만 해도 이 분위기가 국민의힘 쪽에 상당히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번 총선에서 압승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조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 조국이 등장하고 나서입니다. 조국이 등장을 해서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죠.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이 가족들과 관련된 이 혐의들에 대해서도 마치 검찰 개혁을 추진을 하다가 검찰로부터 보복을 당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탄핵, 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단 이런 이야기까지 막 했습니다. 그리고 또 레임덕 그걸 오도록 하겠다. 심지어 대더덕이 오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분위기가 좀 국민의힘이 안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갔는데, 이때 이 한동훈이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에 저는 의도적인 도발을 했다. 그래서 프레임을 다시 한동훈 대 이재명, 조국, 그리고 조국, 이재명 대 한동훈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이 의도적 도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 개같이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게 있었죠. 개국본. 근데 그때 당시에 개국본이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조국을 위해서 개싸움은 자기들이 할 테니까 조국은 좀 고고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을 또 좀 연상시키기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그런 것도 지금 연상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조국이 계속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이 오도록 하겠다, 또는 대더덕이 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레임덕은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로 임기 말에 나오는 건데, 이걸 지금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 대더덕, 이것은 그냥 레임덕은 이렇게 올해가 뒤뚱뒤뚱 걸어가는 게 레임덕인데, 대더덕은 아예 죽은 오리죠. 그러면은 조국이 하는 이야기는 죽은 정권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죽은 정권을
왜 만드는 거죠? 저건 만약에 정권이 임기는 남아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정권이 되면은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는 건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조국은 이 대도덕 정권을 만들겠다. 그렇게 정말 무책임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이재명, 임종석과 동반 유세 그리고 정권 심판에 모두 힘을 합칠 것이다. 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공직선거운동 첫날이죠. 28일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지역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자, 이 기사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입니다. 왕십리역은 그때 임종석이 출마를 하려다가 전현희에게 뺏겼죠. 서울 중성동갑, 중성동갑 여기서 전현희 지원 유세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이렇게 서로 껴안고 있는 이 사진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임종석은 그때 그 공천에서 배제가 되니까 탈당을 한다고 했었죠. 탈당을 한다고 그 전날까지 이낙연에게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가 결국은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고 잔류선언을 했는데 그 잔류선언을 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들은 나가서 이렇게 뭐 새로 뭐를 도모하기보다는 당에 남아서 나중에 총선 이후에 8월 달에 또 전당대회가 있죠.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다. 그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략적으로 그 임종석은 지금 민주당에 있는 셈인데 나중에 8월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재명과 맞설지도 모르는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런 인물인데 지금은 선거운동을 일단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사는,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아시아투데이 사설입니다. 사설인데 사설 제목은 한동훈, 오세훈의 여의도 강북 대개조 청사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사당을 통째로 세종시로 이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되면은 국회가 가는 세종시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국회를 가면은 여러 가지 부대 시설 그리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니까 세종시와 전체 충청권은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죠. 그리고 서울에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가고 나면은 지금 그 인근 지금 한강벨트라고 하는 여의도 부근의 영등포 그리고 마포, 강서, 용산 이쪽에 전체 다 개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문제를 상당히 반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통째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목적 포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저는 적절한 시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카드를 던졌다. 가장 큰 효과는 지금 이번 선거판에 보면은 대형 이슈가 없습니다. 메가 이슈. 그러니까 잔잔한 이슈들이 있는데 대형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항상무
뭐 사퇴 문제나 또는 이종섭 기공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죠. 보통 때 다른 때 선거 같으면 이 정도는 별 이슈거리가 아닙니다. 대형 이슈가 있으면은 2020년 총선만 해도 그때 뭐 이 조국 사태가 있었고 또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불법 개입 그 파동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막판에는 코로나 포퓰리즘 이런 그 대형 이슈들이 있었죠. 대형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메가톤급 이슈가 없으니까 이 황상무, 이종섭 이런 이슈가 선거판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가 이슈를 던졌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은 또 국가 균형 발전과도 좀 연결이 된 이슈인데 균형 발전 이슈 그러니까는 이 이슈는 원래 좌파의 아젠다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좌파의 아젠다인데 이것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졌다는 것은 이 이슈 선정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민주화 그 이슈를 던졌을 때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 성부초인 한강벨트, 캐스팅 보트인 충청권 공략에도 유효한 방안이었다. 자, 그렇게 봅니다. 일부 지면 신청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자, 2부 이슈 집중 해부. 역시 오늘도 김경국 국제신문 전 서울 취재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목감기가 많이 걸려서 우리 김경국 본부장께서 말씀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준비 많이 하셨죠? 예. 일단 이제 공식 선거운동 13일 레이스에 돌입했는데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예, 현재까지 판세 지금 저 출발점의 판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먼저 좀 짚어주시죠. 이제 우선 현재 판세를 본다면요, 대략 보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판세가 좀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한강벨트에서부터 지금 좀 밀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많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이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우리 황상무 수석하고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파동. 그 파동 이후 지금 회복 국면이 시작은 됐습니다. 시작은 됐는데 지금 굉장히 늦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늦지만 않게 이게 의료 대란 부분, 이 부분이 너무 늦지 않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단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뭉쳐야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권 내 일각에서 자꾸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충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한 번씩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혹시 어디서 공작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평택회동이라든가 뭐 의료대란 중재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했는 부분을 대통령이 즉각 수용한다든지 또 뭐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지원 사격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보면 뭐 미세한 의견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총선 승리라는 큰 그 목표를 향해서는 지금 잘 가고 있고 플러스는 아마 뭐 좌파들의 희망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지금 이제 야당 일각에서는 지금 200석 얘기가 나오고 있죠. 200석 나오죠. 200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00석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실은 200석은 뭐 꿈의 의석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예, 탄핵도 그렇고 뭐 거부권도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하면서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이면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때 그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걸 다시 의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 하여튼 뭐 개헌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석이죠. 지금 국민들은 180석의 민주당이 어떻게 해왔는지 지금 너무 잘 지켜봐 왔습니다. 180석을 가지고도 180석인데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뭘 제대로 하고 싶은 걸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사실은 어째서 지금 경기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데 그런 부분,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힘든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어떻게 입증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야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뭘 하나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권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아마 국민들이 늘 균형을 맞춰줄 것이다. 침묵하는 중도층이 이 마지막 순간에 좀 아마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 단독 과반 안 쉽지 싶습니다. 오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오늘 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80석 넘기는 거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최악의 상황인데 가령 뭐 의협이나 의정 갈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충돌이 되고 있는데 아마 어떤 식으로든 총선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아마 지금이 바닥일 것이다. 유인태 사무총장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절대로 이대로 끝까지 이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저는 해봅니다. 아니,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게 뭐 200석, 180석 이렇게 또 안 주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게 승리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요. 네. 총선 전에 이거 가닥만 제대로 잡히면 충분히 반등할 기회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권당이잖아요. 그렇죠. 집권당이기 때문에 내놓을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장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마음을 비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정책 수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 세종시 통째 이전 이런 문제도 좀 신속히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이 선거에 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이슈는. 선거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이슈에 대해서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도 직접 추진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그렇죠. 했을 정도로 서울시에서도 지금 반기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의도 이 부분을 개발을 하고 국회를 내려보낸다면 여의도는 이제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다시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 개발 제한이 많이 돼 있거든요, 국회 때문에. 고도 제한이 많이 돼 있어요. 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풀리면 여의도만 풀리는 게 아니고 인근 마포나 용산이나 쭉쭉 올라가면서 다 풀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여의도는 뭐 서울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해놓은 부분이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었거든요. 언젠가는 뭐 하긴 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이제 위험 문제가 좀 걸리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뭐 여야 정당이 찬성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충청도 쪽에서 세종시 쪽에서는 당연히 환영하죠. 크게 환영을 하죠. 당연히 환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쪽 세종시 쪽에 민주당에서 꽤 지금 당혹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반대는 못하겠고, 반대할 수가 없죠. 반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결국 하는 말이 이제, 너 진짜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런 정도의 말밖에 못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향이 좀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문재인 정부 때 국회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공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종 분원, 세종 맞습니다. 분원을 만들기로 해서, 17개 상임위 중에서 12개가 가기로 돼 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게 이제, 부지 같은 게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는 추진하기도 좀 용이한 그 상황이죠. 오늘 첫날, 이제 공식 선거운동 돌입 첫날인데, 한동훈, 이재명,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0시에 송파 가락 농수산물 시장에서 선거운동 시작을 했더라고요.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7시에 지역구에서 인사를 시작했다. 그 얘기 정도. 그 전에 없어요. 그 전에 없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란 게 사실은 늘 하는 얘기지만 절박한 쪽에서 이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걸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절박하고 100배는 더 절박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훨씬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한동훈 위원장 오늘부터 엄청나게 독해졌더라고요. 엄청나게 독해졌던데 절대로 질 수 없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보니까 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구나. 지금 와서 망설이고 피하고 이런 것도 없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렇죠. 또 무슨 일이라도 건의를 하고
또 당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당에서 적극 건의를 하면 뭐 무슨 일이라도 좀 스타일도 좀 바꿀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의료 대란 그 문제죠. 그 문제에서 저는 그 2,000명 그것을 간절시키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간절시키기가 좀 어렵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2,000명에서 딱 묶어 놓으면 더 이상 협상이 힘들게 지금 협상 단초를 열어둔 상태거든요. 힘들게 열렸는데 2,000명에서 우리는 죽어도 2,000명에서 한 명도 못 뺀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협상이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지금 또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결심을 좀 유연하게 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번에 그 어렵다는 민노총 노동개혁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한국연대 파업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는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그대로 밀어붙여서 간철을 시켜야지. 그 다음에 뭐 연금개혁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선거에서 진다면 앞으로 그렇게 뭐 개혁 동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선거에서 지면 이제 앞으로 뭐 다른 게 연금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개혁을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변수, 그러니까는 13일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쟁점도 있고 변수도 있을 텐데, 항상 선거 막판에 돌발 변수가 좀 돌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쟁점으로 부각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종시로 국회 이전 문제. 이 문제는 잘 관리를 하면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쟁점이 될 거고, 의료 대란 해결도 그런데, 나머지 돌발 변수는 아무래도 뭐 좀, 선거 때마다 나왔던 말실수 이런 것이 좀 예상이 되죠. 돌발 변수는 지금 사실은 설화죠. 설화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 심각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심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설화가 지금 뭐 거의 1일 1망언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거의 매일 지금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사고를 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민주당 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입 때문에 지금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유인태 전 사무총장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남은 13일 남았는데 제일 큰 변수는 실언이다. 이재명 대표 요새도 자꾸 사고를 치는 것 같은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기도 좀 한번 말할 때 좀 신중해줬으면 좋겠다. 이 당내에서도 지금 그만큼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쇠쇠 발언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실언이 그냥 우리나라 정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문제 가지고 중국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의 쇠쇠 발언. 바이두에서 실시간 검색으로 지금 2위도 하고 지금 중국에서 똑똑한 사람, 한국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짜이밍 조롱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또 이게 쇠쇠 발언이 말할 때 그 표정이라든가 뭐 행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쇠쇠 발언과 같이 했던 그 양안 관계 우리가 왜 신경을 쓰느냐. 중국과 대만 관계에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정말 얼마나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발언입니까? 그렇죠. 그건 양안 중국과 대만이 충돌하면 그게 대한민국에 관계가 없습니까?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또 어디 있습니까? 국제 관계에서 중국이 그러면 대만을 때리면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이 만약에 북한을 설득해서 미국 발을 묶어놓기 위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좀 해봐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김정은이 전정광이 찬스다 싶어서 또 국지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인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왜 관계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이라도 한다고 칩시다. 뭐 그럴 일까지는 없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먹어버리면 그 대만 해협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무역로인데.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은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움직여야 돼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공백이 생기는.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도 또 장난을 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매일 지금 사실 실현하고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실현은 매일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을 쫓아내겠다는 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실현이 같은데 이 보통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을 쫓아내겠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같은 지금 사법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계속 대통령을 쫓아내겠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중도인 물론 자기 진영에서는 좋아하겠죠. 진영에서는 시원하니까 좋아하는데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딘가 좀 불안해지거든요. 자꾸 그렇죠. 자꾸 불안해지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안 잡혀가려고 대통령 탄핵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중도층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아마 극심한 혼란을 불러오는 탄핵을 좋아하겠느냐. 결국은 견제 심리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오늘 제가 말을 많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재명 이렇게 지금 자꾸 설화를 일으키고 있는 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너무 지금 이백성 얘기가 나오니까 자신감이 뿜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너무 확 차올라 있으니까 지금 막 이제 한 보름만, 한 2주일 정도만 더 있으면 이제 내 세상 된다. 우리가 선거에 이기면 윤석열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조기 대선 해가지고 내가 권력 잡으면 내 사법, 이거 리스크 재판, 판사들 새끼들 판사들 이놈들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계속 탄핵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실수 그런 얘기도 지금 계속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재명이 나오는 게 또 조국하고 경쟁 심리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어쨌든 조국보다 더 세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비례대표에서 많이 안 뺏길 수 있다. 그 경쟁 심리에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조국 대표하고는 이제 선명성 경쟁이 지금 세게 붙은 거죠. 조국 대표는 사실은 조국은 아무것도 지금 현재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 한 명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의원 한 명은 있구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뜯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뭐 지지율이 이제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그래요. 초반에는 사실은 진짜 지금 멋대로 떠들어도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밀린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탄핵을 처음에는 약간 조금 저하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탄핵을 입에 올리기를. 근데 지금은 아무 거리낌 없이 쫓아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한동훈 입장에서는 전선을 만들기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는 이재명 조국이 하는 게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정권 심판론이면은 계속 탄핵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거를 오히려 야당 심판론으로. 그러니까는 2조 심판론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러기 쉬운 것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고 지금 그게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도 엄청 자기 입으로 50년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또 조국 대표 징역 2년 실형 지금 사실은 지금 교도소 안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재판부가 이상한 판단을 해서 지금 법정 구속을 안 시켰을 뿐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을 심판하겠다,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쪽에서도 오히려 반격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 당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오늘은 어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조국 당 비례 1번 박은정 남편이 이종건 전 검사장이잖아요. 거기서 10개월 사이에 41억 원 이거 정관예우 때문에 이렇게 벌 수 있었던 거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과거 우리 왜 안대희 전 대법관, 안대희 전 대법관이 2013년도에 총리로 지명을 받았었는데 2014년도입니까? 어쨌든 그때 지명을 받았었는데 5개월간 16억 원이었거든요. 5개월간 16억 원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벌었다. 그래서 결국 총리 후보에서 낙마됐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총리 지명되기 전에 한 5억 가까이
또 기부도 했었습니다. 한 5억 가까이 미리 맞아요. 이제 기부도 하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16억 원으로 총리 후보에서도 낙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뭐 그것도 황교안 총리도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17개월간 그때 16억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청문회 때 굉장히 곤욕을 치렀었는데 지금 좌파들은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악성이에요. 이종건이 원래 그 검찰에 있을 때 다단계 수사 전문가였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는 피해자들 편에 서서 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해자들 편에 서가지고 그거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왜 민주당 공천하는 과정에서 민변 변호사들 있죠. 민변 변호사들 그런 것 때문에 두 사람 정도 낙마를 했잖아요. 조수진하고 낙마를 했었는데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변호사 개업 당시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요. 가정주부나 노인 등 다단계 피해를 당한 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단계 변호사로 처음부터 뛰겠다는 각오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피해자를 위해서 뛰겠다 그랬는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가해자를 위해서 뛰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검찰에 있을 때 보니까 조이팔 사기, 뭐 제2그룹 사기, 4조 원, 2조 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뭐 블랙벨트를 받았다고. 뭐 이 사람이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또 돈을 많이 못 받죠. 그렇죠. 가해자가 지금 이번에 그 22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22억. 변호사 수임료로 22억을 받았다는데, 그거는 어떤 사건이죠, 그게?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요, 휴스템 코리아 사기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자기들이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농축수산물을 사고 팔아서 원금과 고금 이자를 돌려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스템 코리아 측에서 22억 원을 받았는데, 원래는 20억인데, 부가세를 해야 되니까 부가세까지 해서 지금 22억을 받았다. 당신들은 부가세도 다 부담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단계 피해 액수, 이거는 4천억 원대에 달하는 아도 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의 변호를 했다는 건데, 이 아도 인터내셔널은 원금 보장과 하루에 2.5%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답니다. 그래서 360억 원을 가로챘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두 사건 피해자가 무려 14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14만 명이 넘는데 이 검찰에서 다단계 전문 검사로 활동하다가 옷 벗자마자 지금 바로 지금 가해자의 손을 다단계 가해자들 손을 잡았던 건데 이거 정말 좀 악성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법조계에서 하는 말이 지금 결국 변호사비를 거액의 변호사비는 피해자들의 피 같은 삼치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는 이 22억이 역대 최고 금액이랍니다. 역대 최고 금액이고 그것도 업체 대표들을 주로 이제 변호를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보도된 것 중에는 22억 원이 정말 수입료일까? 범죄 언익을 범죄 수익을 언익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짜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일단 범죄 수익이 아니고, 이 변호사 수임료라고 보면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2억 원 하고, 22억 원. 저쪽에 뭐 4억 원. 토탈 41억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10개월에 41억입니다. 어쨌든 22억 원은 이종건 날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이종건 변호사가 입장문을 하나 냈어요. 입장문 내용이, 수임권에 대해서, 수임권 모두 사임하겠다. 그 변호사에서 사임하겠다. 그럼 22조 못 받잖아요. 22억 못 받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그 부인인 박은정, 이 국회의원 배지 다는데 22억 원 든 거예요. 이게 출마 안 했으면은 덜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출마를 해서 재산 신고를 하면서 이게 덜통이 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22억 원을 내놓는다고 해서 또 그 자리를 국회의원 자리를 지킨다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조국이 사실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정관예우 엄청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정관예우가 정관범죄다, 뭐 정관비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비난을 했었는데 그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면서 박은정을 데리고 왔던 거거든요. 그런 박은정을 데리고 왔는데 박은정은 정작 자기들 가족들끼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뭐 조국하고 닮았으니까. 그렇죠.
뭐 같이 한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돈을 수임을 수임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그냥 배지는 그냥 달게 해준다. 그것도 사실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 제도 개혁이 있을 거고 관행을 개혁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관행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이 정관예우 이 부분인데 여기 정관예우 그 22억 원이 정관예우가 아니면 그거 좋겠습니까? 그 22억 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관예우를 하다가 이 들통이 나니까 그 변호사에서 사임한다는 건데 이중건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정관예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관예우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그때 그 박상기 정책보좌관으로 해서 승승장구했죠. 그때부터 이제 예,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정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다. 자, 자기가 이 박원정도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친문검사라 그랬죠. 무슨 정관예우냐. 근데 이게 사실은 형사부장을 했잖아요. 대검 그렇죠. 형사부장을 했는데 예. 형사부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대검에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요직입니다. 아, 그럼요. 엄청나게 중요한 요직이고 그러다 보면 친문검사를 떠나서 지금 검찰 내에서 얼마나 후배들이 많이 있고 그 요직에 자리를 그렇죠. 잡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신문검사라고 무조건 정관예우가 없다. 그거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관예우라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검찰 출신 정관이 이 사건을 이제 변호사로서 수임을 하면은 이 검찰 선배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 기소할 것도 불구속 기소를 한다든가. 어쨌든 뭐 구형도 약하게 하고 뭐 그런. 약하게 하고 또 이 내용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판사 출신이 정관예우면은 판결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게 연결이 돼요. 예. 검사 출신 정관이라도 나중에 판결에 다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판사 출신도 검사 수사에 영향을 맞습니다. 미치죠. 예. 그러면은 이종건과 박원정은 친문 검사고 얼마 전까지는 친문 판사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자기 편들끼리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친문 검사라서 정관예우가 안 받았다. 이것은 또 모순이 있는 거죠. 오늘 개혁신당이 이런 논평을 했더라고요. 음지에서 돈 벌고 양지에서는 배지를 탐한다 이렇게 꼬집었더라고요. 음지에서 돈 벌고 양지에서는 배지를 탐한다 이렇게. 개혁신당도 한 번씩 그런 논평을 낼 때가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썸네일에 지금 소개를 드렸는데 돌멩이의 난리뽕짝, 헬기뽕짝 이건 무슨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27일이면 어제입니까? 어제죠. 충북 청주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돌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뽕짝을 쳤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제가 풀 텍스트는 못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테러를 당했을 때는 수사도 대충 하고 막 빨리 뭘 한 시간 만에 뭘 접수하고 그 이야기죠. 축소도 시키고 이렇게 하더니 배현진 의원이 테러 당했을 때는 철저하게 수사하더라.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과정에서 아마 자기는 이제 칼 맞고 그렇죠. 돌멩이 맞았는데 뭐 그런 난리뽕짝을 치더라. 아마 그 가짜 뉴스 퍼뜨리는 과정에서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이 표현이 정말 너무 저급합니다. 이거 무슨 난리뽕짝은 또 뭡니까? 쎄쎄. 그러니까 저도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국에 이렇게 쎄쎄 하던 딱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 얘기했다가 오늘 배현진 의원한테 지금 제대로 지금 데려주고 말로 받았습니다. 반격을 당했죠. 배현진 의원이 야물딱지게 지금 응징을 했는데 제가 대충 소개를 좀 시켜드려볼게요. 일찍이 수호지심을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분이라 생각은 했지만 난리뽕짝을 언급할 정도로 분별마저 없을 줄은 미처 몰랐다. 국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나는 출동한 경찰 구급대원의 안내 매뉴얼대로 모든 조치를 했고 현재도 수사 상황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난리 헬기 뽕짝을 어디서 주었는지 이미 전 국민이 다 아십니다. 이상한 말로 국민을 분열케 하고 갈라치게 하는 범죄 피의자 신분의 정당 대표가 스스로에게 할 말을 언론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떠들고 있다.
저는 정직한 사람들이 정직한 정치를 했으면 참 좋겠다. 국민의 공당이 한 개인의 사랑이 되어서 범죄 비리 옹호에 골몰하고 감옥 가야 할 사람, 이게 이재명이죠. 감옥 가기로 된 사람, 조국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간 사람, 송영길을 얘기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조롱하면서 외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디 22대 국회는 범죄 방탄이나 사적 복수를 꿈꾸고 있는 범죄자 후보들을 걸러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 재밌는 말이 끝에 했는데 별로 정직하지 못한 입으로 부모님이 지어주신 제 소중한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는 것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흉악한 살인범 조카 변호하고 형수님을 잔인하게 능욕하던 그 입 아니었던가요? 깨끗함과 그 더러움을 거론할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좀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당한 거는 그냥 테러고 이제 배현진은 돌로 열 몇 번 그때 그렇죠. 머리를 찍은 거 아닙니까? 그거 찌고 그렇게 했는 걸 그걸 수사하는 걸 난리 뽕짝이라고? 정말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기상천외한데 하는 말마다 어떻게 이렇게 기상천외한 말들을 골라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상천외한 말을 배현진 의원이 아주 잘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헬기 뽕짝이라는 게 그때 닥터 헬기 타고 이제 서울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부산대병원 패싱하고. 그런데 부산의 분위기가 저는 그것 때문에 부산의 분위기가 완전히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낙동강 벨트 전문가시니까 낙동강 벨트 좀 전황이 어떻습니까? 낙동강 벨트가 지금 갑자기 계속 제가 하도를 바꿔서 그런데 계속 좀 위태위태하기는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위태위태한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또 출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또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우리 전직 대통령 많이 뭐 있었지만 총선이나 뭐 선거, 지방선거 이런데 직접 개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낙하겠어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는 정말 심각한 국론 분열이 또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 원래 갈라치기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임 당시에도 얼마나 그런 갈라치기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을 피곤하게 했는데 결국은 퇴임 후에도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며칠 전부터 이미 양산갑에, 자기 지역구가 지금 있는 곳이 양산갑이거든요. 양산갑이 지금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은 지금 4선에 도전하고 민주당의 이재영 후보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재영 후보가 지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윤영석 의원이 많이 앞서 나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빨리 우리 양산갑에서도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한번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해서 격려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채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그 국가를 위하는 그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편만 이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 내일은 또 뭐 사상 간다면서요? 내일 이제 사상 배재정 의원. 원래 문재인이 사상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했죠. 그렇죠.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배재정 의원한테 그 지역구를 물려주고 그때 당시 후원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장제원하고 했나요? 아니죠. 19대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했습니다. 손수조가 아마 했습니다. 손수조 맞습니다. 손수조가 했고 20대에서는 손수조가 공천받았는데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20대에서 그때 당시에 배재정 의원 후원회장을 하면서 그랬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일은 사상에 가서 낙동강변을 둘이 뭐 손잡고 걸으면서 이제 좀 격려를 하겠다. 강변에서 주민들하고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장제원 의원하고 지금 김대식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그렇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팽팽하거든요. 여론조사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되게 팽팽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건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문 전 대통령 뭐 멀리 있는 사람이 간 것도 아니고 늘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 바로 옆에 지역구로 갔는 건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영향은 당연히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움직이면 보수 결집 효과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보수 결집 효과도 있고 역풍이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려 하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되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임종석 실장이 오늘 내려갔거든요. 예. 오늘 내려가 그 양산으로. 예, 오늘 이제 임종석 실장 오늘부터 아까 이재명하고 뭐 포옹하고 하는 거 제가 선거운동 말씀드렸어요. 하겠다 해서 저기서 이제 중성동 갑에서 포옹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인사하고 그다음에 3박 4일인가 뭐 하여튼 뭐 며칠 동안 밑에 돌겠답니다. 밑에 돌겠다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임종석 실장이 낙동강 벨트 지원한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임종석 실장 모르거든요.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어떻게 볼까? 지금 이제 독자 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재명 대표 분명히 찝찝할 거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조국 신당이 확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확 떠오르고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얼마 전에 광주 광산에서 며칠 전에 했는 거 보니까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을 앞섰더라고요. 그렇죠. 비례대표는 한 10% 정도 앞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또 임종석이 내려가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조국 신당 멤버 구성을 보면 핵심 멤버들은 전부 친문이거든요. 친문이죠. 사실상 친문 정당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박원정부터. 그렇죠. 박원정부터 그렇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한테는 또 창당할 때도 격려를 힘을 실어줬잖아요. 좀 잘 됐으면 민주당과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임종석 실장도 내려가서 며칠 또 있겠다 그렇지. 오늘 또 조국은 오늘 또 부산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출정식을 하면서 또 뭐 꼭 민주화 투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참 화가 좀 났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이재명 대표 입장 아마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지금 조국을 문재인이 지원하는 격이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조국이 정치를 시작할 때 문재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갔다 오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많은 것이 패배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비례대표 정당 만들기 전에 또 양산에 가가지고 문재인한테 거의 뭐 허락을 받다시피 했죠. 그럼요. 문재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해한다. 힘을 실어줬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원래 민주당 중에서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은 뒤통수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처음에는 병립형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비례대표를. 그런데 양산에 가서 문재인이 해요한 거예요. 문재인이 그때 이재명에게 그랬죠. 당신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면은 범좌파 진영을 다 모아야 된다. 그러면은 준연동 형제를 하면은 시민사회단체 끌어들일 수 있고 진보당 끌어들일 수 있고 막 그러니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니까는 이재명이 훈수를 듣고 아 맞다 해서 바로 그 다음 날 준연동 형제를 발표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발표를 한 혜택을 가장 누가 보느냐? 조국이 보는 거죠. 조국이 보고 있죠. 조국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땅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땅을. 그러면은 그 뒤에 문재인이 있는 거죠. 문재인이 있으니까 결국은 문재인, 조국, 2인조 사기단? 정치적 사기단. 정치 사기단에게 이재명은 당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임종석이 탈당을 안 했지 않습니까? 탈당을 안 하고 당 안에 지금 남아있는 셈인데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임종석이 또 찝찝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임종석이 당에 남아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왜냐하면 그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확실한 이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그때 임종석이 중성동갑에서 아웃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이낙연 쪽하고 이야기해서 탈당하고 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밤 새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새벽에 6시에 SNS에 글 하나 딱 올려가지고 뭐 잔류하겠다는 뜻이 했잖아요.
저는 충분히 양산하고 서로 이야기가 있었다고 봐요. 교감이 있었겠죠. 네, 당연히. 양산하고도 있었고 아마 조국하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 이 자기들끼리 교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잔류해.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침투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침투를 해서 임종석은 대기하고 있고 문재인은 양산에서 다 조정하고 그다음에 조국은 실행을 하고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총선을 그렇게 무리하게 공천을 했는 것도 사실은 8월 전당대회를 그렇죠. 겨냥했기 때문인데 지금 당장은 물론 이재명이 당을 장악하고 있겠죠. 당을 장악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 좀 그렇게 무리해서 공천을 전부 친문으로 바꿨는데 그렇지만 조금만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 많이 찝찝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법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저는 오늘 문재인이 이렇게 파란 옷을 입고, 그것도 또 민주당 색깔, 파란 옷을 입고, 거기 민주당 의원들을 지원을 했는데, 문재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선거가 끝나면은 다음 타깃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이것도 재기 수사 명령 내려서 다시 수사를 하고 다시 압수수색까지 막 시작을 했고 산자부 블랙리스트 이런 것도 있고 또 특히 이스타항공 그 사위 서창호와 관련된 이스타항공 이것은 뇌물죄거든요. 그게 제일 심각하죠. 제일 심각하죠. 이게 본인이 이상직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민주당 공천을 준 그 대가로 딸 부부가 재임 중에 해외로 나갔는데 그것을 이제 편의를 봐준 그 사건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만 보면 너무 아구가 딱딱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그 전주지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거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뇌물죄가 되고 또 거기서 부수적으로 뭐가 드러나냐 하면은 왜 대통령 재임 중에 갑자기 문다혜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를 했을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그것도 여러 가지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아 있었죠. 그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팠던 사람이 곽상도 의원이에요. 곽상도 의원, 박근혜 그렇죠, 정부 청와대 맞습니다. 민정수석대에서 그 곽상도 의원에게도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사가 되면은 그걸 다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태국으로 갑자기 이주를 하고 그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타이 이스타젯에 이상직이 그렇게 돈을 주고 했는지,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본인에게, 수사의 칼날이 이제 들어온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또 김정숙 여사 문제도 지금. 그럼요. 그 대상도 있죠.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우리 숫자를 늘려놓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파란 옷 입고 그 현장에 나간 거, 그걸 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을 했다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총선 판에 뛰어든 거예요. 뛰어든 거죠. 예, 그렇게 비례대표 같은 것도 이렇게 본인이 염두에 둔 구상대로 지금 해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문재인의 뜻대로 될지, 아니면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하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니까 그 부분도 총선 후에는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끝나면은 사라질 사람들을 한번 짚어봤거든요. 사라질 사람들. 자, 첫 번째 김종인 이제 집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사라지죠. 그 다음에 지금 천하용인 하는 천하람, 허나 다 사라질 거고, 또 금태섭 종로에서 지금 5% 받고 있던데, 선거 때마다 중간지대 하면서 나타나는 금태섭,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심상정도 사라질 것 같아요. 심상정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거의 10몇 % 받고 있던데, 여러 사람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사라질 텐데, 이준석이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사라진다 확신을 했거든요. 확신을 했고, 또, 외국 간다는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외국 가기 위해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이 갑자기 요새 신이 났다. 이준석 이준석 출마 지역구는 일단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 네, 화성을인데 화성을이 거기가 평균 연령이 34세입니다. 34세고 반도체 벨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뭐 전자공학과 났다 이러면서 전자공학 맞나요? 어쨌든 자기가 전문가죠. 전문가라고 이제 자칭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젊으니까 여기 가서 내가 해보겠다 해서 갔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후보에게 거의 공룡훈 후보에게 3분의 1까지도 가요. 절반도 가는데. 많이 갈 때는 3분의 1까지도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된다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 공룡훈이 논란이 일어났죠. 아들 24살짜리가 35억 원 건물주다. 참, 뭐, 이거. 내용이 어떤 이게 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화성거래는 지금 저 평균 연령이 34살, 33살, 34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아들이 이제 24살. 24살입니다. 24살인데, 지금 99년생이니까, 30억의 건물주로 드러났거든요. 이 30억인데 문제는 이거 뭐 건재당도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한 30억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안 냈다는 거죠. 예, 빚도 안 내고 깔끔하게 30억짜리를 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22살 때 군대 제대하기 전역하기 한 달 전에 이제 22살 때 아버지가 정례를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역 선물로 지금 30억짜리 제대하는 선물로 제대 선물로 30억짜리 그 주택을 준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34세 평균 연령 34세가 되는 그 화성을에 있는 젊은 층에서 굉장한 상실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열심히 뭐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다들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도대체 뭔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상실감이 있을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참 사퇴 시키기도 뭐하고 사퇴 안 시키기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아마 난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내용이 지금 이게 공영훈 후보가 성수동에 전략정비구역이라고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뷰가 한강뷰에다가 한강변 역세권에다가 이 부동산 업계에서 굉장히 주목받던 그런 다가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에 공영훈 후보가 이거 35평짜리를 매입합니다. 매입 당시 가격이 11억 8천만 원. 11억 8천만 원인데 문정부 당시 거치면서 엄청나게 주택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오르면서 현재 평당 8천에서 8,500 그래서 28억에서 30억으로 지금 그렇게 뛰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입을 해서 원래는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구입을 해서 세입자한테 전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투기 목적 거래다 그렇죠. 의혹이 드는 것이다.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이거 국민 눈높이에 도저히 안 맞는 일이죠. 30억짜리를 그냥 22살 그렇죠. 아들한테 그것도 이제 그 관련법에서 정려 그 지역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하면서 정려가 금지된다는 발표하기 전날 그걸 맞습니다. 옮겨버렸어요. 지금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 앞두고 지금 아들한테 정보를 들었다. 아들한테 정리됐는 건데 이건 어딘가 정보를 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룡훈이 원래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고 또 현대 그 자동차 사장을 했고 그 부지가 원래 현대제철 그러니까 현대과 관련된 부지라서 정보를 미리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현대자동차 부사장이었으니까 아마 정보를 들었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거래 제한 하루 전에 이거 정리가 됐는데 만약에 그 하루 지나면 허가구역이 지정돼 버리면 이거 실거주를 안 하면 이거 그렇죠. 정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매매나 정려나 이거 실거주가 아니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꼼수 정려다 뭐 당연히 뭐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상 투기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투기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세종의 그 사태 후보를 아예 이름 뭐였어요? 사퇴시켰죠. 세종에서. 근데 그런 부분하고 또 비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준석이 신났느냐? 이준석이 오늘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이 사퇴시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공용원을 사퇴시키라. 그렇죠. 사퇴시켜요, 이제. 사퇴시키면 자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공용원이 한 2배, 3배 앞서 나가고 그 이준석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예,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면은 이준석은 민주당 표가 자기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공용원에게 갔던 민주당 표가 자기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사퇴를 안 시키더라도 이게 공용원이 이 논란으로 표가 빠지면은 이게 또 이준석에게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이라서 침울하던 이준석이 갑자기 생기가 돋았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오늘 공용훈 후보가 또 반격을 했습니다. 이준석에게 너도 4년 전에 비해서 재산이 한 10몇 억이 늘었는데 그거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준석 재산 규모 보고. 그러니까요. 재산이 네. 4년 전에 3억 8천만 원이었는데 네. 이번에 19억 2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15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 사람이 특별한 직업도 없었는데 또 무슨 재산이 저렇게 많지 싶어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공용훈 후보 입장 측에서는, 후보 측에서 볼 때는 이준석이가 평소에 코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코인에서 선거 3번 할 돈 마련해놨다고 그렇죠. 3번 할 돈 마련했다 했으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 코인에서 이게 돈 이렇게 번 것 아니야? 네. 이렇게 당연히 의문을 가질 만했죠. 코인도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고 김남국 의혹처럼 네. 뭐 여러 가지 또 뭐 정보를 입수했다든가 그럴 수가 있다는 이심이죠. 네. 근데 또 뭐 결국은 오히려 대치기를 당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보니까 3억짜리 아파트 근데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해명이 예. 3억짜리를 재건축해서 10몇 억이 됐다고 하는데. 예. 그거 좀 납득이 안 가. 저도 언뜻 보기에는 3억짜리 재건축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12억이나 되나? 네. 그걸 재건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 오래 걸리는데. 어제는 자기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이 진실 공방으로 갈 수가 있죠. 진실 공방으로 가게 되면은 이준석도 곤란해지기는 지금 마찬가지다. 네. 코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남국도 지금 15억 원어치 코인을 뭐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또 들통이 났죠. 그렇죠. 들통이 난 게 아니고 재산 신고한 거니까. 코인 김남국 네. 선생 역시 참 이거 지난번에 그때 저 민주당 탈당하기 전인가 그때 코인 다 처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저 기억이 되는데 전혀 처분을 안 했더라고요. 국회의원 13명이 18억대 가상자산을 보유한 걸로 이제 재산 등록에서 나타났는데 김남국이는 참 75종 75종을 갖고 있었네. 아직도. 예, 75종에 달하는 15억 원대를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 위믹스 뭐 이런 유명한 거에다가 나머지는 아마 잡코인들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뭐 정보가 있다든지 확 튀길 수 있는 그거 다 의혹이 있었죠. 그런 걸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75종류나 갖고 있다고 그러면 좀 알면 나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본인이 그러면 이제 코인을 그때 매각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위기에서 모면하고자 그렇게 했으면 이제 국민에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에게 거짓말한 거 더하기 지금 그때 민주당에서 아직 그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 민주당에서 그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코인을 팔으라고 하니까 판다고 했거든요. 근데 안 판 거잖아요, 그런데. 안 팔았는데, 최근에 이재명이 사실상 김남국을 그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입당을 시켰어요. 입당을 시켜서, 나중에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합당을 해서, 그럼 민주당에 복당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당적을 그렇죠. 다시 민주당적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그것을 팔아라 했는데, 안 팔고 가지고 있었으면은 민주당도 속인 건데, 그 김남국을 다시 이제 민주당에 복당시키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재명은 왜 김남국에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면죄부를 주고 할까? 그 부분도 또 좀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코인 그렇게 해서 탈당을 했고 또 지금 또 더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코인도
처분도 안 하고 지금 네. 계속 그 갖고 있는 상태인데 뭐 사실상 꼼수 복당을 시킨 셈인데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행을 하면서 수행만 했던 수행실장을 했죠. 수행실장만 했던 게 아니고 그때 뭐 나중에 오프라인 뭐 지원 온라인 지원 담당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것도 그때도 코인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혹시 뭐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던 게 상당히 아니냐 뭐 그런 많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감사 않는 거 보면 또 저 뭐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또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김남국 이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거 아닙니다. 그 수사를 그때 FIU에서 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거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김남국은 15억 원어치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 자, 총선 판읽기를 한 15분 남은 시간 동안 해볼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오늘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는데 이재명은 자기 지역에서 묶여 있었어요.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가 지금 들쑥날쑥하죠. 너무 큰 차이가 나가지고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46대 42. 리서치에서는 50.5 대 37.5. 이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 갤럽은 일단 전화 면접 조사죠. 아니, 이번에는 AR에서는 전부 안 하기로 했어요. 전부 전화 면접. 그럼 리서치도 지금 전화 면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사 시점도 보니까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게 여론조사 부실의 문제인지. 그래서 일단 요즘 여론조사 그 업체가 너무 과부하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과부하를 많이 받고 있긴 하죠. 예, 엄청나게 조사가 실시가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부산 얘기인데 지난번에 이제 18일부터 19일까지 부산일보하고 저 부산 MBC가 그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부산 연제구에 국민의힘 김희정 전 장관 그리고 이거는 그 진보당으로 단일화가 됐거든요. 노정현 후보라고 진보당 노정현 단일화가 됐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김희정 38.3이고 노정현 47.6으로 나왔거든요. 전부 다 깜짝 놀랐는데 그 뒤에 다시 여론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념 성향을 뭐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그때 조사하면 왜 뭐 진보 몇 명 보수 몇 명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보니까 이 연재에서는 진보가 그때 500명인데 진보가 147명, 중도가 171명, 보수가 128명이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9개 지역구를 했었거든요. 다른 지역구를 제가 살펴보니까 진보가 제가 좀 전에 100만 7명이라 그랬죠. 다른 지역은 진보가 많은 데가 122명이었어요. 그리고 보수가 지금 아까 그 연재는 128명이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다른 지역구에는 보수가 많게는 192명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연재에는 진보가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런 부분들도 아마 뭐 개항을해서도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죠. 과표집 한쪽이 너무 표본이 과표집됐다 그런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다른 데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좀 각 이제 지역구 득점지별로 보면 조금 밀리는 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개표 결과와는 다를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지만은 이렇게 투표율이 그러니까는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양쪽 지지층이 지금 선거가 다가올수록 서서히 중도층은 지금 없어지는 맞습니다. 계속 중도층은 줄어들죠. 양쪽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갈지가 저는 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제가 모두의 2012년 대선 말씀을 들었어요. 2012년 대선 때 그때 민주당 문재인 그리고 이 박근혜 후보가 경쟁을 벌였을 때 초반에는 박근혜 후보가 좀 앞섰는데 나중에 문재인 쪽에서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고 해서 저 위기다 하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그날 당일에 중간중간에 이제 투표율이 나오면서 계속 이 박근혜 후보가 어렵다고 했을 때 그때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영남에서 대대적으로 이 투표 동료 운동을 그날 막 벌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날 벌여서 특히 영남의 어르신들이 이 수도권에 있는 자녀들한테 이 투표장 가라. 뭐 이렇게 막 그 동료까지 하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장이 얼마나 많이 갈지가 지금 이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새로운 그 투표 지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연령대별로 유권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전에는 2030 세대가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60대 이상이 더 가장 그 유권자가 많아요. 그런데 60대 이상은 아시다시피 이 좀 투표율이 상당히 높죠. 투표율이 높고 지난번에도 60대 이상 한 80% 투표율을 기록을 했죠. 지금 이게 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60대 이상이 31.4%고 자료를 가지고 계시네요. 31.4%고 2030이 지금 31.2%입니다. 예. 처음으로 지금 이제 60대 이상 유권자가 2030을 넘어선 거죠. 넘어섰는데 이게 지금 현행 여론조사는 사실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이게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20대 응답자 비율이 좀 적으면 20대 응답에 대한 그 가중치를 더 부여해서 이제 그 인구 비율에 맞춰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투표 비율에 따른 가중치는 별도로 보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연령별 투표율에서는 지금 60대 이상이 훨씬 높고 한 20% 이상 높아요. 그렇죠. 지금 21대 총선에 보면 60대 투표율이 80%, 70대 이상이 78.5%거든요. 근데 20대는 58.7%, 30대는 57.1%, 40대는 63.5% 이런 식이 돼요. 한 20%가 차이가 나요. 20%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한국 갤럽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9일부터 21일 여론조사에는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뽑으니까 정당 지지도는 지금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3 이렇게 거의 뭐 박빙입니다. 박빙인데 60대에서는 민주당이 30%, 국민의힘이 47%, 1.5배를 넘었습니다. 70대 이상에서는 민주당이 19%, 국민의힘이 64%입니다. 그 3배 이상 높았거든요.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 이상에서는 28.9% 대 58.3, 국민의힘 지지가 2배 이상 높았어요. 그래 이런 거로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율 그 부분만 보정을 하는데 이거 투표율을 보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투표를 했을 때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그 기대만 하지 말고 그거를 뭐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서 어쨌든 투표장에 많이 나오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쭉 봤을 때 보수층에서는 그래도 싫다 해도 투표를 하러 나가는 경향이 많았고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보기 싫으면 투표장에 아예 안 나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조국 신당이 하면서 이제 조국 찍으러 간다면 실제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투표율 좀 더 나올 것이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에서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좌파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투표율이 관건이다. 투표율이 65%만 나오면 우리가 또 지난번처럼 이길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66.1%인가 이래 나왔었거든요. 그래 나와서 민주당이 뭐 180석 이래 먹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자꾸 자기들은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층 우리 뭐 보수 그쪽에서는 싫다 해도 또 끝에 찍으러 갑니다. 찍으러 이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댓글에서도 지금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쪽에 하느냐 이것을 놓고 굉장히 이제 경론을 벌이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지역구는 다 2번인데 비례대표를 4번이냐 8번이냐
이 자유통일당 이 경륜을 벌이고 계시는데 글쎄요. 제가 뭐 어떤 입장을 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뭐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을 하셔서 한쪽으로 좀 결론을 좀 내시는 게 그리고 어쨌든 분열이 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선거가 이번 총선이 정말 지면은 큰일 난다 싶은 게 일단은 이 종북 세력 그다음에 개당 유포 세력이 또 진보당이 대거 들어옵니다. 진보당이 벌써 지역구에서 한 2명 정도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비례대표 3명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이석기 같은 사람이 일단 5명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조국입니다. 조국은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대법원 이제 곧 확정 판결되면 바로 구속이 되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를 탄핵이 안 되면은 탄핵이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오늘 인터뷰에서 탄핵이 뭐 나중에 헌재 가면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도 알죠. 자기도 그래도 뭐 대학 법학과 교수라고 뭐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엉터리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탄핵이 헌재에서는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레임덕을 만들어야 된다. 데드덕을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레임덕은 뒤뚱뒤뚱 걷는 오리잖아요. 그러면 데드덕은 아예 죽은 오리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정말 데드덕 그러면 죽은 정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탄핵은 못한다. 그러면 죽은 정부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나라 망치겠다는 얘기죠. 나라 망치겠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아니고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좌파에서 과반에서 한석이라도 더 먹으면 거의 뭐 식물 상태로 몰아갈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지금까지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리하고 싶은 법안 처리했는 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거의 못하고 있죠. 거의 10% 정도 이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도 좌파들이 과반을 넘긴다? 그러면 이제는 아예 법안 처리 한 건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국회에서 또 정말 법안 처리도 하나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되면은 법원에서 눈치를 보겠대요. 법원에서 이 두 사람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을 단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재명, 조국을 유죄가 확정돼서 감옥 가기까지 3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3년이 너무 길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심판을 해야지 바로 이제 사법 처리가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하고 조국이 이기면은 이거 전부 다 질질 끌 거예요. 또 법원도 심지어 조국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물론 대법원이 뭐 정치적으로 휘둘린다는 그 전제를 깔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권순일 같은 사람 없으라는 보장이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선을 딱 제대로 잡았다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 그리고 저기서 계속 정권 심판 하니까는 정권 심판은 무슨 2조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대로 전선을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로만 투표장에 나가자 이렇게 국민의힘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야 되는 이유를 좀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주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간 다 됐는데 뭐 하실 말씀 있었으면은 오늘 제가 보니까 아주 못다한 거 있었으면은 오늘 제가 보니까 아까 빼먹은 게 있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네. 워낙 준비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선거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13일 남았고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고 싸움은 지금부터다. 지금 한동훈 오늘 상당히 강한 말로 공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죠. 지지층 결집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 잡자마자 샤우팅, 정치 개같이 하는 게 문제다 직격을 했는데, 자, 이것은 그냥 나오는 그냥 독설이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의도된 도발이다. 준비된 멘트라고 봐야죠. 네, 준비된 멘트다. 오늘 얘기를 네. 보니까 범죄자, 네. 징징거린다. 그러니까. 감옥 가기 싫어서 네. 하는 정치다. 사적인 복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 쫙 했던데, 굉장히 준비를 한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 본부장 모시고 또 son국근의 현장 정치 이수 집중 해보 총선 판읽기까지도 같이 했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민간인 피난 중인 한강 다리를 폭파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체적으로 허구적인 내용이 많다. 그래서 0%대 성장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을 빨리 막아야 된다. 급등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급락을 한 거죠. 북한의 북한 전 지역을 삐라로 도배를 해야 돼. 그 일을 못하면서 밥은 왜 드시고 있나?